최근에 금 가격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가 않았어요. 네, 아주 크게 움직였죠. 그런데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이 움직임을 딱 보더니 이게 비트코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금값의 상승이 정말 캐시우드 말처럼 비트코인 강세장의 출발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반대로 시장 전체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일지, 오늘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한번 치열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맞아요. 기회의 전조곡이냐, 위험의 경고등이나, 그리고 이 논의 중심에는 결국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과연 효과적인 분산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그 본질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크인베스트가 제시한 상관관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 숫자들이 실제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정확히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핵심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네. 첫째는 과거에 있었던 두 번의 큰 상승 사이클을 분석해 보니까 금의 강세가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랠리보다 먼저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일종의 선행 지표 역할을 했다. 네, 맞습니다. 금이 먼저 길을 닦아 놓으면 비트코인이 그 뒤를 따라 달렸다. 이런 관찰인 거죠. 흥미로운데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계수가 0.14로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0.14요. 네, 이 숫자는 통계적으로 두 자산이 거의 독립적으로 그냥 각자 갈 길을 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의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잠깐만요. 0.14면 그건 거의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우리가 흔히 분산 투자의 교과서로 배우는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랑 비교하면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 숫자가 얼마나 이례적인 건지 좀 감을 잡고 싶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서 주식이 내릴 때 채권이 오르는 보합 역할을 기대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관계마저 깨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비트코인과 금의 0.14는 주식이나 채권 그 어느 쪽과도 뚜렷한 연관성 없이 제멋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예요. 뭐랄까, 거의 남남에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래서 기존의 분산 투자 공식을 보완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거고요. 와, 그 패턴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금 시장이 먼저 확 달아오르고 그 열기가 좀 식을 때쯤 비트코인으로 옮겨붙는다 이런 흐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거의 시장의 세대 교체처럼 들리는데요.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가장 유력한 해석은 역시 투자 자금의 흐름, 즉 돈의 여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돈의 여정. 네.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검증된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그 역할을 해온 게 바로 금이죠. 그렇죠. 일단 가장 안전한 항구로 피신하는 거군요.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 이때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을 가진 비트코인이 다음 투자처로 부상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금 시장에서 얻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다음 기회를 찾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 이런 논리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금에 투자하는 사람이랑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 이 투자자들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닌가요? 아,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찾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자금이 정말 그렇게 쉽게 디지털금이라는 사실 변동성으로는 끝판왕인 자산으로 넘어갈까요? 그 심리적인 장벽이 꽤 클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개인 투자자 수준에서는 그 장벽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하지만 캐시우드의 분석은 거대한 기관 투자자나 자산 배분 펀드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에게 자선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거든요. 아, 기능의 문제다. 네,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 자산의 이름이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편입하는 걸 고려해요. 특히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이런 기관 자금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점이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라는 큰 그림에서 각 자산의 역할을 보고 기계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관점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상관계수 0.14의 중요성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게 제 포트폴리오에 왜 중요한지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상관계수는 두 자산이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1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1이면 거울처럼 정반대로 움직여요. 네. 그런데 0.14처럼 0에 가깝다는 건 둘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2008년 금융위기처럼 주식, 채권, 부동산, 할 것 없이 모든 자산이 함께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비트코인은 혼자 오르거나 혹은 가만히 있거나 아무튼 다른 자산들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로 농구팀을 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구팀이요? 네. 전부 키 큰 센터,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만 있으면 상대의 빠른 가드, 예상치 못한 위기 같은 거죠. 거기에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크립토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포인트 가드를 넣어서 팀의 수비력을 높이는 개념이군요.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때로는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캐시 우드도 비트코인만 언급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과 솔라나까지 함께 거론한 거예요. 단순히 금과의 관계로 넘어서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자산 전체와 비교했을 때 이들 암호화폐의 가격 움직임이 매우 독립적이라는 점, 즉 완전히 다른 DNA를 가진 선수들이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네, 다른 DNA를 가진 선수들이라는 비유가 와닿네요. 그런데 아크엠베스트 자료를 보면 일부에서는 하이퍼 리퀴드 같은 자산도 거론된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종류의 자산이기에 이 분산 투자 이야기에 함께 등장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생소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하이퍼 리퀴드는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프로젝트의 자체 토큰이에요. 아, 토큰이군요.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치 저장이나 플랫폼 역할보다는 특정 서비스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훨씬 더 전문화된 자산이죠. 이런 자산들은 거시경제 상황보다는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 가격이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더욱 낮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언급되는 겁니다. 다만 그만큼 리스크도 훨씬 크죠. 그 설명만 들으면 뭐랄까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당연하죠. 분명 캐시우드의 이 시나리오에 허점이 있거나 이걸 정반대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존재하죠. 그리고 그 반론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데 금 가격의 급등이 기회의 신호가 아니라 심각한 위험의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이건 캐시우드의 주장과 180도 다른 이야기죠. 위험의 신호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말하는 건가요? 역사적으로 금의 대규모 랠리는 극심한 경제 위기나 시장 전체를 뒤덮는 공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벤자민 코엔 같은 분석가들이 바로 이 점을 경고하는데요. 네. 이런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현금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팔아서 일단 달러 현금을 확보하려는 패닉셀링이 나타나면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높은 자산은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 오프 상황에서는 자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단 다 던지고 본다는 거군요. 맞아요. 최근에도 금 가격이 과열된 후에 조정을 겪는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금으로 몰렸던 돈이 비트코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그렇군요. 양쪽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서 더 헷갈리는데요. 그럼 과거의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깊게 파고들죠. 2008년 금융위기 때가 가장 비교하기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금은 정확히 어떻게 움직였나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때 없었지만 다른 위험 자산들은 어땠어요? 2008년 위기 당시를 복기해보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해서 더 흥미롭습니다. 위기 초기 시장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팔아 현금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이때는 금 가격조차도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아, 위기 초기에는 금도 예외는 아니었군요. 네,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막기 위해서 수익이 난 자산, 손실이 적은 자산 가리지 않고 다 팔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폭락했고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그 이후가 중요해요.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금은 가장 먼저 반등해서 V자 회복을 보이며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한참 동안 바닥을 헤맸죠. 여기서 금이 위기 상황의 진정한 안식처 역할을 했다는 게 증명된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위기 이후에 중앙은행들이 돈을 막 풀기 시작했잖아요. 양적 완화. 그 유동성이 금 가격과 다른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캐시 우드가 말하는 금 다음 위험자산 시나리오가 그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캐시 우드 주장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에요. 2008년 위기 이후 연준이 막대한 양의 돈을 풀자 그 유동성은 처음에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금 가격은 2011년까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아, 그리고 그렇게 풀린 돈이 시장에 충분히 스며들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자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이후 10년간의 대세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아하. 즉 위기, 유동성 공급, 금 랠리, 위험자산 랠리라는 흐름이 실제로 나타났던 거죠. 아크인베스트는 바로 이 패턴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재현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와, 과거 사례를 깊이 파고드니까 양쪽의 주장이 모두 과거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네, 그렇죠. 위기 초기에는 모든 게 하락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맞았고 위기 이후 유동성이 풀리는 국면에서는 금이 먼저 가고 위험자산이 뒤따른다는 캐시우드의 주장에 맞았던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금의 움직임과 비트코인의 관계가 이게 무슨 하나의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당시의 경제 상황, 중앙은행의 정책,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지금 투자자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구분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절대로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네. 금이 오르고 나서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과거 패턴, 즉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금의 상승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A 다음에 B가 일어났다는 관찰일 뿐이지 A가 B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쩌면 C라는 제3의 요인, 예를 들면 넘쳐나는 유동성이나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 같은 게 금과 비트코인을 둘 다 시간차를 두고 밀어 올렸을 수도 있고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 제3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 분석의 핵심이죠. 두 현상이 그저 우연히 혹은 공통된 다른 원인 때문에 순서대로 일어났을 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해요. 그렇다면 분산 투자 자산으로서 크립토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통계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는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위험을 낮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예요. 아까 말씀드린 농구팀의 예측 불가 포인트 가드 역할이죠. 네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 미래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낮은 상관관계라는 이 잠재력 하나만 보고 투자 전략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잠재력은 인정하되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캐시우드의 분석을 통해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 그리고 크립토의 분산 투자 가능성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네. 결국 오늘 논의의 핵심은 금의 랠리라는 똑같은 신호를 두고 한쪽에서는 다가올 비트코인 랠리의 기회의 전주곡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 전체의 위험을 알리는 위험의 경고 등으로 해석한다는 거네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거죠? 만약 금과 비트코인 모두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 혹은 해지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의 어떤 경제 시나리오에서는 이 둘의 상관관계가 높아져서 함께 움직이게 되고 또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지금처럼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시장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